그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우리 제품이 바로 오리진이다라는 거죠. 오리진은 이제 커큐민 제품인데 커큐민 같은 경우는 강황 속에 함량도 되게 작은데 흡수율조차 한 1% 내외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수준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파이토케미컬보다 특히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사실 뭐 광황 커큐민 같은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원료를 한번 이게 물이랑 한번 섞어 보시면 완전 그야말로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물과 기름도 얼추 막 이렇게 섞으면 그래도 섞이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얘는 물이 안 묻어요, 거의. 물이 안 묻는 수준으로 굉장히 난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물에다가 녹여 본다고 이렇게 부었다가 가루를 커큐민 가루를 부었다가 안 녹잖아요. 그럼 그 숟가락 위에 그냥 그대로 떠도 돼요. 그 정도로 물이 안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체에 흡수되기 어렵다는 반증인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윈트 기술을 이용해서 거의 흡수가 거의 제로 베이스인 이런 커큐민을 갖다가 흡수율을 최대 1000배까지 올린 게 이제 텐큐민 S 플러스가 되겠고 체내 지속 시간이 한 400, 흡수율은 400배지만 체내 지속 시간이 조금 긴 이런 G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함유되어 있는 게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제 커큐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건강기능식품 커큐민이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커큐민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기능성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큐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아직은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외국에서는 가능한데.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강기능식품 커큐민을 만드느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첨가하는 양이 작아요.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마이크로 뭐 단위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비타민, 미네랄로 기능성을 받고 커큐민 제품에 비타민, 미네랄 좀 넣어서 그 비타민, 미네랄 기능성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래 놓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팔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인데 커큐민이 그 건강기능식품인 줄 오인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참 그런 것들도 좀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식약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의 식약처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사실 전 세계에 내나 봤을 때 굉장히 최고 수준으로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색깔을 통해서도 사실 비교하기가 좋죠. 예,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완전 가루 상태지 않습니까? 요 밑에 보면 물이에요, 물. 물 위에 이제 이 커큐민 가루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나노화 시킨 거는 굉장히 뿌옇죠. 굉장히 뿌옇다는 것은 녹지 않았다. 자, 제일 오른쪽과 같이 수용화, 즉, 녹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명해져야 된다. 설탕과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둘 다 투명해져 버리니까 먹어봐야 짜면 소금이고 달면 설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녹았다면 이렇게 좀 투명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난용성이면서 지용성 물질인 커큐민을 녹이기 위해 이제 전 세계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커큐민이랑 후추랑 같이 먹는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후추 안에 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좀 배출을 지연시켜준다. 들어온 것을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좀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커큐민만 못 나가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뭐 무슨 혈압 뭐 지금 뭐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약물들을 드시는데 약은 효능 효과는 빨라요. 빠른데 부작용도 그만큼 많고 높으니까 적당하게
적당한 메커니즘으로 들어왔다가 적당한 시간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약물들의 배출도 지연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데미지를 또 줄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이다 보니까 기름이랑 같이 먹자. 뭐 이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기름이 뭐 식물성 기름 내지는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런 성분들 자체가 산패가 굉장히 많이 된다. 기름이 산패가 되면 사실은 거의 발암 물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노화 시키는 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노화는 녹이는 것이 아니다. 큰 물질을 나노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비유하듯이 뭐 휘발유를 쪼갠다고 생수가 되는 거 아니듯이 이렇게 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크기가 작아요. 물론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크기를 작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뭔가 흡수되는 형태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포솜 내지는 파이토솜. 리포솜은 인지질, 대표적으로 인지질을 많이 써요. 인지질이라는 우리 피부, 세포 막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유효 성분을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본같이 김밥 싸듯이. 자, 그렇게 싸거나 파이토존 같은 경우는 그 인지질 자체에다가 유효 성분들을 결합을 시키는 형태 이런 건데 이런 그 것들은 좀 성상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기술 뭐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좀 분자 구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 녹는 거를 녹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크게 두 가지로 몸에 안 좋은 성분으로 녹이는 방법과 몸에 좋은 성분으로 녹이는 뭐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게 막 맛있고 이렇듯이 몸에 안 좋은 걸로 녹이는 게 쉽긴 쉬워요. 하지만 그건 건강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합성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분인데 이런 걸로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우리 세포벽을 막 갉아먹거든요. 파괴시키고. 그러면 그런 것들로 좋은 성분들을 녹여본들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그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좋은 성분들로 수용하는 게 이론적으로나 어, 가장 완벽에 가까운 방법인데 이렇게 우리 윈트 기술이 그렇게 한 거죠. 천연 유래 성분, 어, 스테비올 배당체, 뭐 이런 감초 사포닌 이런 천연 유래 성분들을 가지고 녹인 거고 그다음에 특수 장비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는 특수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유송 박사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시킨 기술이지 않습니까? 첨가되는 물질이 다 천연 성분이에요. 천연 유래 성분. 자, 근데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흡수력이 또 낮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비교해 봤을 때 흡수력만 놓고 봤을 때도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커큐민 같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능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무슨 뭐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크게 분류하면 뭐 10가지 조금 세분화시키면 뭐 40여 가지 더 조금 세분화시키면 뭐 100가지 150가지 200가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커큐민이 우리 인체의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사 모든 일에 무슨 대사가 일어나는 것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질문을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여기 어디가 안 좋은데 뭐 하나를 먹어야 되면 뭘 먹어야 돼? 코큐민 드세요. 이러면 거의 100가지 질문 중에 99가지는 맞아요. 거의. 그 정도로 대부분 우리 대사인자에 관여를 하는 게 코큐민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굵직굵직한 주요 것들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암이죠, 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암의 사이클을 보면 이제 원래는 정상세포였던 것들이 뭐 활성산소라든지 뭐 기타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산패된 기름 이런 애들이 정상세포를 자꾸 자극하고 그래서 이제 염증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에는 돌연변이 반응해서 암세포가 되는데, 암세포가 되고 나면 얘네들이 막 자제가 안 되죠. 그냥 무한적으로 팍 증식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막 가가지고 다른 장기들도 막 손상시키면 그걸 전이라 하죠. 이렇게 되는데 커큐민 같은 경우는 항염증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파이토케미컬이다 보니까 이런 염증,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염증 뭐 전사인자 이런 것들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의 발달을 또 억제시키고, 또 전이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도로가 필요하, 차가 가려면 도로가 필요하듯이 암세포가 전이가 되려면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이제 신생 혈관이에요. 혈관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세포가 못 만들게 그런 신생 혈관을 생성시키는 인자를 불활성화시키는,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유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전 검사를 해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DNA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 무슨 뭐 나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누구는 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게 유전적으로 디스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아무리 뭐 담배, 술 많이 안 드시고 좋은 환경 사셔도 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커큐민 같은 것들로 예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커큐민이 암의 발현, 암의 발현도 억제를 시키더라라는 거죠. 뭐 DNA 메틸레이션이라든지 뭐 히스톤 단백질 모디피케이션, 뭐 마이크로 RNA 뭐 메커니즘 이런 것들, 모든 암의 발현과 관련된 메커니즘에 모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발현이 안 되게끔 해준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커큐민이 보통 흡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흡수가 되더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수용화 기술이 적용된 수용화된 커큐민 같은 경우는 흡수력도 높지만 체내 지속 시간도 어느 정도 이제 길어졌지 않습니까? 뭐한 6시간까지는 유의미한 양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사이클 되면 또 먹고, 그 시간 되기 전에 또 먹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 커큐민을 유지시켜주면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킬 때 뭐 세콤 이렇게 보안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루에 뭐 4시간만 켜놓고 하루에 1시간만 켜놓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24시간 작동을 하게끔 나의 몸 상태에 맞게끔 해주면 좋겠다.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염증이죠, 염증. 결국에는 염증인데, 염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활성산소 내지는 대표적으로 우리 복부에 많이 있죠. 내장 지방 이런 쪽에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염증이 우리 정상 세포막을 공격하는 거죠.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손상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결합이 되어야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당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결합이 잘 안 되니까 이 통로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빨리 안 낮아지니까 이게 췌장에서 이거 왜 이만큼 인슐린을 분비했는데 이게 혈당이 왜 안 낮아지지? 인슐린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당뇨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췌장까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췌장이 과부하되고 그 염증 자체도 또 췌장을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을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뭐 췌장은 무슨 어, 보험이 가입돼
있어가지고 염증한테 공격을 안 받기로 뭐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췌장까지 공격을 받게 되다 보면 인슐린 못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큐민 또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항바이러스 활성인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하는 메커니즘은 어, 바이러스도 들어오려면 우리 세포 막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 무슨 순간이동 해가지고 세포 밖에 있다가 세포 안으로 순간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포에 들어오려면 세포 수용체에다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경쟁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결합하려는 자리에 커큐민이 이게 먼저 선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보면 우리 그 코비드 19 같은 게 보면 대표적으로 생긴 게 어떻습니까? 겉에 보면 뿔 같은 거 달려 있죠. 뿔 같은 거 뾰족뾰족하게.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예시로 이제 들면 그 창이 뾰족해야 그 창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뾰족한 창을 갖다가 뾰족하지 않게 뭉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또 방해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 세포의 방어력, 힘을 갖다가 낮춰야 이 세포를 내가 빨리 장악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제 염증을 막 만들어내라고 막 하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큐민이 뭘 합니까? 염증을 잘 없애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바이러스의 모양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들어오더라도 아무 짓도 못하게 항염증 기능성, 항산화 기능성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또 이런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제 뭐 화학적 치료제하고 굉장히 비교를 또 할 수가 있는데 화학적 치료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대부분 이제 효소 억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잘 안 듣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탱큐미네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메커니즘이 아니고 내 면역력, 내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방어력을 올려서 이렇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종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대비가 가능하다. 치료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천문학적인 비용과 아주 오랜 기간의 시간, 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바이러스 생기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먹어서 대비할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대비가 가능하다. 예방이 가능하다. 이게 또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WHO가 이렇게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가장 지금 뭐 심혈관 질환 1위고 뭐 이렇게 뭐 뇌졸중 그다음에 뭐 폐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알츠하이머 7위에 있고 설사 당뇨 뭐 이런 신장질환 1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인이 염증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염증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고소득 국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왜냐하면 세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잘 못 먹어서 걸리는 질병도 있고 그다음에 낙후된 환경, 이제 의료 시설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뭐 신생아들이 또 빨리 죽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못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잘 먹는 나라들만 추려서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 1등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순위가 팍팍팍 오르는 것들, 뭐 다른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 같은 것들이 뭐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내려가고 두 계단 오르고 뭐 두 계단 내려가고 뭐 이렇게 폭이 그 순위 상승 폭이 적은데 알츠하이머는 옛날에는 10위권 안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뭐 20 몇 위 이러다가 10 몇 위 하다가 7위
또 고소득 국가로 봤을 때는 2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50년이 되면 우리 지금 인구가 계속 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알츠하이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3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로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같은 게 뭐 나중에는 뭐 치료가 되겠죠. 지금은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걸리면 치료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뭐 뇌혈관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단백질이 이제 쌓이는 거죠. 쌓이면 안 되는데 쌓여서 뭔가 이런 뇌 신경세포의 독성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뇌 신경세포가 자꾸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츠하이머 걸릴 수가 있다. 또는 이런 타우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이런 타우 단백질이 또 없으면 안 돼요. 베타 아밀로이드 뭐 아밀로이드 베타라고도 하지만 이런 성분들이 없으면 또 안 되는데 많아서 뭔가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막 접히고 이렇게 설계도대로 돼야 되는데 설계도대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따르게 접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왜 얘가 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서 그게 다음 과정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막 커지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뇌신경세포라든지 이런 뇌혈관 이런 것들을 어, 안 좋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가 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정설입니다. 뭐 완벽하게 100% 이것 때문이다는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정설이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커큐민이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어, 쌓이거나 과형성되지 않도록 좀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는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위축이 되면 다시 정상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좀 이런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분들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